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선생님 박하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2주 동안의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지금 진도에 공백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수업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수업 영상을 듣고 학습지에 빈칸을 채우고 내용 정리를 해서 여러분 진도를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보고 있는 학습지 3쪽 그리고 뒤에 4쪽까지가 학습지상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3쪽, 4쪽을 마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수업 영상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 3쪽에 보면은 자 보면은 이제 먼저 세계적으로 이제 교통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증기기관이, 먼저 첫 번째 줄에 증기기관이 근대식으로 개량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산업화와 도시화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증기기관이 근대식으로 개량된 때는, 언제죠, 여러분? 네, 그쵸, 바로, 네, 산업혁명 때가 되겠죠.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증기기관이 근대식으로 개량이 되고, 이 증기기관으로 이제 증기기관 차를 만들어서 철도를 운행을 하고 이게 쭉 퍼지면서 교통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점. 자 그리고 철도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을 하면서 일반 여객철도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유형의 철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그게 바로 뭔가요? 그렇죠. 고속철도가 등장을 합니다. 네, 보통 선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철도 차량을 이제 고속철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 고속철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세계 최초로 나타난 고속철도는 이제 어떤 고속철도냐? 이게 보면 이제 1964년에 나타난 일본의 도카이도 신칸센, 우리에게 이제 신칸센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이 신칸센이 세계 최초로 나타난 고속철도라는 점. 이제 신칸센에 뒤이어서 프랑스의 떼제베, 또 우리나라의 KTX 등 여러 고속철도가 등장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철도 말고도 또 중요한 교통수단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자동차가 될 텐데, 여러분 빈칸에 1886년 최초로 네, 내연 자동차가 등장했다라고 써주세요. 이제 내연기관을 가지고 이제 동력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움직이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내연 자동차가 등장을 했다. 1886년 최초로 등장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950년대부터는 이제 서양권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나라 교통의 발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아마 여러분 한국사 근대 문화 파트랑도 조금 겹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98년 이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 99년도에 이 전기를 가지고 최초로 무엇을 운행하냐? 네, 여러분 빈칸에 전차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램 같은 형식으로 이제 전차를 이제 서울에서 처음 운행을 하게 되죠. 99년도에. 그리고 이제 같은 해 99년도에 또 무엇이 또 최초로 들어왔냐? 최초의 철도 구간,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 구간 경인선이 개통되죠. 네. 서울경, 그래서 서울부터 인천까지 운행을 하는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구간으로 개통이 됐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거슬러서 1911년이 되면 이제 한일 합병이 된 이후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네, 자동차가 보급됩니다. 네,
물론 이게 온 국민에게 다 보급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소수로 몇 대만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 통치 기관이었던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쓰는 몇 대 소수의 차량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급됐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자동차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들어서면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교통수단이 운행을 합니다. 이제 철도, 자동차에 이어서 또 우리 일상에서 이제 없어서 안 되는 수단이죠. 교통수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초로 마을버스가 이제 운행이 됩니다. 10년에.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마을버스가 최초로 어느 지역에서 먼저 운행을 시작했냐라는 거죠. 서울일 것 같죠? 근데 서울이 아닙니다. 네. 어디서 먼저 운행을 시작했냐? 대구에서 먼저 운행을 시작했다는 점. 네, 대구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셔틀버스의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점차에게 변화 발전하면서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대구에서 최초로 마을버스가 운행이 됐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광복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서는 1968년 이제 이게 개통이 되죠.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네,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핵심 도로죠. 핵심 교통로.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에 개통을 해서 1970년에 이제 모든 구간이 완공이 됐다라는 점. 자, 그 다음 여러분 2004년에 한국고속철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줄여서 그쵸. KTX라고 하죠. KTX가 2004년에 개통이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통의 발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교통의 발달 이렇게 쭉 정리를 이제 했고요. 다음은 이제 통신의 발달을 볼게요. 통신의 발달도 보면은 자, 모스의 유선 전신, 벨의 전화 이런 발명품들 있죠. 이것도 이제 어느 시대에 나왔죠? 증기기관과 마찬가지로 자, 네,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을 했죠.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유선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면서 통신의 발달이 시작됐다. 자,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41년이 되면은 이건 원래 통신을 목적으로 제작이 된 건 아니었지만 최초로 이게 개발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빈칸에 네, 컴퓨터라고 써주세요. 최초의 컴퓨터가 개발됐다. 보통 여러분 최초의 컴퓨터 하면은 이제 애니악을 많이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나온 애니악 얘기하는데 애니악은 이제 상용화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초인 거고 컴퓨터라는 이제 기계 장치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된 거는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로 최초로 등장을 한 거는 이제 바로 독일의 공학자 콘라드 추제라고 하는 사람이 Z3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개발하면서 1941년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1970년대 말부터는 컴퓨터는 원래 개개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장치가 아니라 국가 혹은 어떤 기관 단위로 해서 쓰는 장치였는데 70년대 말부터 들어서는 네, 바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개개인이 모두 쓸 수 있는 각자 영어로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줄여서 PC 그쵸? 이런 PC방에서 볼 수 있는 PC방이 왜 PC방입니까? PC를 쓸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니까 PC방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용 컴퓨터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으로 1973년에 들어서면은 이제 모토로라, 미국의 모토로라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마틴 쿠퍼 박사와
그 연구팀이 최초로 이걸 개발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 뭐가 없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쵸? 휴대폰. 최초의 휴대폰이 개발됐다. 모토로라 주식회사가 원래 휴대폰 개발로 특히나 이제 이것 때문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984년에 한국이동통신, 지금 SKT죠.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을 했다. 라는 점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 과정을 쭉 살펴봤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건 이제 교통의 발달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 더 먼 거리를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도시와 또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교통망이 이제 넓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 산업시설 같은 인프라 형성 범위가 더 확대되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도시의 영향권,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더 범위가 커지게 됐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쌤이 산업화 도시화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네, 대도시권이라고 하죠. 큰 규모로 이제 형성된 도시의 어떤 하나의 생활권, 대도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어떤 원거리, 장거리, 등하교, 출퇴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변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됐다. 예전에는 이제 국가 간에, 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간에는 경제 활동, 거래를 하는 게 많이 어려웠죠. 근데 지금 이제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하면서 뭐 비행기, 배, 또 육지 간에는 고속철도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뭐 화물 수송, 금융 거래를 통한 이제 경제 활동 범위가 좀 확대되고 이게 더 편리해지게 된 거죠. 네, 그 다음 변화점으로는 이제 여가 공간의 확대. 이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뭘 많이 갑니까? 여행을 많이 가죠. 국내로든 해외로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가기가 힘들지만 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졌죠. 이런 점들이 이제 교통통신, 특히 교통의 발달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또 밑에는 정보화 또 통신에 따른 생활 양식 변화를 볼 건데, 일단 통신이 발달하고 정보화에 따라서는 생활의 편리성이 증가했죠. 이제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어떤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으로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배달시켜서 음식을 굳이 식당에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점들, 이런 생활의 편리성이 증가했다는 점.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 인간관계가 형성됐다. 이제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굳이 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생겼다는 게 대표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죠. 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도 꼭 대면으로 만나서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됐죠. 비대면으로 소통이 가능했다는 점. 또 이제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다. 이제 예전에는 국민들에게 민중에게 국가 운영
혹은 어떤 정치에 관한 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정보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이런 국가 운영, 정치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됐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라는 점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를 했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을 볼게요. 모든 사회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자, 그럼 이제 단점, 또 문제점을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앞에 두 가지는 이제 교통 발달에 따른 문제예요. 교통 발달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첫 번째 보면은 여러 빈칸에다가 지역 격차라고 써주세요. 이제 지역별로 교통의 발달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교통체계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소규모의 도시라든지 촌락으로 가게 되면 교통 발달이 상대적으로 되게 미약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교통의 발달 정도가 달라져서 생기는 지역 격차가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경제가 위축되고 교통 발달이 잘 안 되는 곳에 이런 시스템들을 잘 구축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태 환경의 파괴.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터널도 많이 뚫기도 하고 그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또 이제 산의 환경, 지형이 파괴되기도 하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물자 이동 과정에서 특히 이제 선박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기름 유출 사고, 폐기물 유출 사고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이제 해양을 오염시키기도 하죠. 바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007년에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죠. 선생님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네, 기름이 묻은 돌을 닦으러 식구들과 함께 태안에 가서 열심히 이제 돌을 닦는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정책, 제도적인 방안 등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확인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 발달과 이제 정보화에 따른 문제들인데 이제 통신 발달과 정보화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뭐가 있죠, 여러분? 네, 이제 빈칸에 여러분 사생활 침해 써주세요. 사생활 침해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죠. 선생님이 이거 관련해서 조금 충격을 먹었던 게 예전에 선생님 인스타, 페이스북 이 아이들이 이제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검색하니까 선생님이 올렸던 사진, 좋아요 눌렀던, 댓글 달았던 사진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어서 선생님은 바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일도 많아졌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일도 이제 쉬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노출이 되기 마련이니까 이걸 이제 악용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쌤이 이제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던 것처럼 어떤 개인이 스스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사생활 침해가 사실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제 사생활 침해로 볼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논쟁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딱 명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서 사생활 침해다 라고 이제 규정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규제도 이제 필요하겠죠. 사생활 침해 받고, 그 다음으로 사이버 범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이 여기 해당하겠죠. 금융 사기, 해킹,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걸 관리 감독하는 어떤 전문 인력들을 혹은 어떤 제도를 이제 봉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 교육을 좀 대대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결책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격차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계층별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정보 격차.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소위 말해서 상층민,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통신 기기를 구매하거나 혹은 구매를 해서 어떤 정보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죠. 이제 반면에 이런 어떤 경제력이 부족한 소외 계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생기죠. 여기 이제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해서 어떤 장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정보화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들도 교통의 발달, 또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들 여러분이 쭉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학습지 4쪽 밑에 보면은 그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짧은 내용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서도 선생님이 한 문제 냈거든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그대로,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제 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학습지 상으로 이제 시험 범위 진도를 다 나갔고요. 여러분 이제 18일에 월요일에 다시 사회 수업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교과서랑 학습지, 알죠? 교과서랑 학습지를 둘 다 챙겨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분께 요점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지 둘 다 챙겨와서 이제 요점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두시고, 여러분 그리고 18일에 또 수행평가 제출이 있죠. 18일 전까지 여러분 수행평가를 다 마무리해서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네, 수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